안녕하십니까. 기술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동맹의 사용이란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전략적 동맹, 20세기 초에도 전략적 동맹은 존재하였으나 1980년도 후반부터 급속도로 이러한 전략적 동맹은 급속도로 빨라지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기업들은 산업을 이끌고 있는 리더의 방향성을 따라 경쟁하고자 합니다. 쇠퇴하는 산업에서 기업들 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경험이 부족한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분야란 하이브리드 기술, 예를 들어 바이오 전자공학과 같은 하이브리드 기술을 말하고 있고요. 제품 혁신과 프로세스 기능이라 하여 창의적인 방법, 복잡한 시스템의 다양한 기술을 통합하는 것을 이러한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새로운 분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필요한 기술의 범위가 넓어지며 이러한 경쟁을 이기기 위해 기업들이 점점 더 다양한 보안 자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타난다고 해당 도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미국, 일본과 관련된 이 기업들이 어떠한 행보를 걸어왔나를 해당 논문 처음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과학 기반 기술 기반의 혁신 기술들은 존재하였으나 시장 혁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제품 생산 및 출시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는 특성을 보였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시장 혁신에 대한 이해는 있었으나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비용 품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실패 사례가 너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속도와 효율성을 위한 생산 및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설계했으며 유연성과 민첩성을 위해 제품 개발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들을 받아들이며 이런 유연성과 민첩성을 길렀지만 시장 접근과 과학적 혁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기업들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관리 과정, 전략 등이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생존자들, 여기서 말하는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 비용과 품질 전략, 제조 프로세스 등이 점차 동일해짐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시장 접근 비대칭성이 사라지고 동일한 시장 접근 능력을 가진 경쟁자들이 출현했다고 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쟁의 증가로 인해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능력과 기술을 발전시킨 기업들은 빠른 대처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 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경쟁 업체가 모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역량과 기술, 즉 핵심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기업들이 노력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테크놀로지 얼라이언스를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표출할 수가 있는데요. 세계적인 시장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졌고 도리어 자원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습니다. 성공은 여전히 산업 선발주자를 따라하며 얻을 수 있긴 하였지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능력을 가장 빨리 구축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이 특성을 보였습니다. 가전사업에서 일본의 경우 예를 들어서 선두주자인 미국의 대량 판매 업체를 보며 시장 개발 투자 없이 생산을 자동화하고 높은 품질을 달성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 공정과 새로운 노동 관계 관행을 배우기 위한 GE사와 토요타사의 합작 투자를 예를 들 수 있고요.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생산에 필요한 대량 생산 방법을 배우기 위해 톰슨사와 JVC의 제휴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특허, 라이센스 권리, 기술 이전 계약 등을 통해 기술 시장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으며 역량과 관련된 시장은 훨씬 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과정에서 역량을 공동으로 기를 만한 선두주자가 없을 시에는 자율적으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휴를 맺을 경우 새로운 역량 개발을 더욱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주며 영구적인 기술 차용 및 내면화를 가능케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역량은 시장 접근 및 관리 분야와 비교할 때 그 자체만으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고 있는 신기술에만 속한다는 것을 이러한 어느 정도 한계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제휴를 통한 내재화는 어느 순간부터 억제되기 시작했고, 특히 가시적인 내재화 시도는 파트너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성공적인 제휴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얼라이언스는 기술과 기술 내재화 사이에 우선순위에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학습 기회의 범위가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해당 얼라이언스로 인해 기술이 과연 다음 활동에까지 확대가 가능한가의 여부입니다. 톰슨사와 JVC의 VCR 제작 제휴에서 톰슨의 경영진의 경우에는 VCR 공동 제작뿐만 아니라 VCR의 미세 기계 정밀 제조 기술을 이 JVC사에서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자신들의 모든 종류의 신제품 도입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코닝사와 이제 지멘스사의 광섬유 제휴에서는 지멘스사의 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내면화하려고 이제 코닝사가 하였으나, 자신들의 다른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제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에 큰 힘을 쏟지 않았다는 예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을 배우려는 의지는 파트너들의 의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톰슨 컨슈머 일렉트로닉에서는 NC와의 협력을 하였으나 다른 시장에서는 그들과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G사와 이제 스네크마사는 효과적인 제트 엔진 동맹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이 성공한 이유의 상당 부분은 민간 제트 엔진 시장의 어떤 부분에서도 서로 경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의 성격이 협력을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도 있는데요. G사와 도요타의 합작회사 누미에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 미미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합작을 통해서 G는 도요타의 제조 방법을, 도요타는 미국 노동조합을 관리해본 직접적인 경험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합작회사가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 제휴에서 직면한 관리 문제를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휴의 목적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가, 혹은 제휴는 기술을 교환하는 통로로 활용하며 파트너 간의 가치를 이전하는 것, 혹은 기술 학습과 내면화를 통한 가치를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에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동맹 관계를 다른 동맹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동맹의 네트워크 상호 보안성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정확하게 포착해야 되는가, 이러한 이 4분할표의 측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G 스네그마의 성공적인 역량 보완 예시라든가 톰슨사와 JVC의 제휴를 통해 파트너의 일부 역량을 내재화하는 것이라든가 코닝 글라스의 제휴를 여러 개로 펼쳐 공동의 역량 클러스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푸지츠사의 예시와 같이 기술 습득 네트워크에서 교점 위치의 가치를 보여주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해당 논문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 2장에서는 G사와 스네크마사의 이제 예시를 보여줬는데요. 스네크마의 경우에는 민간 시장에서의 활용을 위한 10톤 추진 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나 경험과 신뢰성의 문제로 G사와 기술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위기 질서에 연연한 전통적인 임원의 형태가 아닌 제트 엔진 사업에 깊이 전념한 CEO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파트너에게 적응하기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직원을 동등하게 배치하기도 하였고, 서로 간의 문화와 조직을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동맹 초기 형성되었던 업무 분담은 유지되지 않았으며, 기술 기반이 상당히 용합되며 신제품 개발의 역할이 역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민간 시장과 군사 시장이라는 서로의 시장만을 유지하며 파트너와의 경쟁을 피하며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1980년도 두 기업, 이제 AT&T하고 올리베티의 경우에는 협력을 시도했으나 급변하는 경쟁 환경 속에서 빠르고 때로는 직관적인 결정을 하였던 올리베티의 민첩한 조직 문화와 오랜 시간 전화 독과점을 유지하며 본인들만의 속도를 설정하고
독자적인 시장을 창출하였던 AT&T의 조직 문화는 양립할 수가 이제 서로 융합될 수가 없었는데요. 이들의 파트너십은 일회성 계약이 아닌 협력사 간의 주거의적으로 갱신되는 공급 계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들은 6개월에 한 번꼴로 분쟁을 일으켰고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동맹은 진정한 협력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이 요구되거나 재무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혼란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 기술 기반 제휴를 계획하거나 평가할 때 몇 가지 중요점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맹 관계의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두 번째로 파트너 간의 전략적 호환성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파트너의 조직과 문화는 얼마나 양립이 가능한가. 네 번째로 협업 프로세스를 융합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로 동맹의 디자인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여섯 번째로 기부금과 혜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균형을 이루는가. 일곱 번째로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강한가를 볼 수 있었고요. 이제 또 기술 네트워크가 가져오는 몇 가지 중요점도 그 다음 장에서 볼 수 있었는데 제휴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기존의 핵심 역량과 기술 적용 범위는 얼마나 넓은가. 두 번째로 핵심 기술 및 핵심 역량 리더십을 파트너가 유지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다양한 파트너가 호환되는가. 네 번째로 파트너가 비즈니스 성장에 동등하게 투자할 의향이 있는가. 다섯 번째로 파트너의 관리 능력은 과연 업무에 적합한가입니다. 또한 그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제휴를 통해 기능 이전을 가져오는 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학습 의제가 얼마나 명확하고 무언가를 배우는데 얼마나 개방적이며 개발해야 할 능력의 본질이 무엇이며 일단 개발될 능력이 확인됐을 시에 학습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 관찰과 공동 연습을 허용하려면 파트너 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연습을 통해서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제휴의 지속과 기술 학습 및 내면 하나 얼마나 양립할 수 있는가, 학습 투자에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량 획득을 위한 제휴 네트워크가 가져오는 몇 가지 중요점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산업 구조를 만들고 경쟁의 용어가 자신의 강점을 향해 진화할 수 있는가, 노드 네트워크 포지션을 사용하여 여러 제휴 관계를 통해 역량을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맹 간의 학습이 축적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맹에서 동맹으로 협상의 위치가 증가하는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네트워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옵션을 계속해서 열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논문에서는 제휴는 기술적 전략보다 일반적으로 기술 전략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파트너의 기술 기반이 다르고 관련된 기술이 역량과 같이 암묵적이고 체계적이며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기술보다 관리 및 학습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 간의 공동 전문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 목적인 동맹과 명시적으로 암묵적으로든 제휴를 통해 파트너의 기술을 배우고 내분화하는 것이 목표인 분리된 일련의 기술들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기술 제휴 관리는 최소한 두 가지 수준, 즉 개별 제휴와 제휴 네트워크 수준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동맹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단 한 번에 계획되고 결정될 수 없다고 해당 논문에서는 주장하며 해당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